장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60대에 병원 신세를 지며 생을 마감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장수할 체질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삽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 중에 장수한 사람이 많은 경우입니다. 가족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 조부모, 그리고 그 윗세대까지 장수한 사람이 많다면 당신 역시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유전적인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긴 세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집안과 단명하는 집안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80세, 90세를 너끈히 넘기는 어르신들이 즐비한 반면 어떤 집안은 60대, 심지어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병 없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병을 달고 삽니다. 바로 가족력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혈관 건강, 면역력, 세포 재생 능력까지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없이 오래 사셨다면 당신도 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중년부터 병치레를 시작했다면 같은 위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질병은 유전적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다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서 장수할까? 물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가족력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대대로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병에 강하고 세포 노화 속도도 느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수명이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단명 쪽이라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전은 절대적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운명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전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을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8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이 많다면 당신은 이미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만 유지해도 100세 시대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좋지 않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한 가족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도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다른 한 명은 55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은 장수했고 아버지 쪽 집안은 심장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불길한 유전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55세에 세상을 떠난 남성은 평생 큰 병 없이 살았지만 가족력에 더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고 술, 담배도 멀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삼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비슷한 나이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반면 95세까지 장수한 형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쪽 집안에서 받은 강력한 유전자의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더 건강했고 나이가 들어도 병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력은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당신의 가족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인 경우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는 것은 곧 장수 체질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생명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몸속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병을 몰고 옵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혈압이 높아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사람과 고혈압을 방치한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은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서서히 썩어갑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 저하, 신경마비, 신장 손상, 심지어 발끝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가 썩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혈당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라면 이미 장수 체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고혈당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의 방심이 내일의 병원 침대를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장기는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혈압과 혈당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마지막이 병원에서의 투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혈압과 혈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지켜야 합니다. 75세 박 씨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고 병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한 결과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8세 또 다른 여성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했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발끝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망가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방심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의 붕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걷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몸은 점점 녹슬어가고 결국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운동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심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살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허리가 곱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휘청거리고 70대만 되어도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한쪽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결국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의 질이 무너지고 결국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운동이야말로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걸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심장은 나빠지고 뼈는 약해지며 결국 몸이 망가져 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썩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9세 김 씨는 젊었을 때는 튼튼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 집에서만 생활하며 운동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들어서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결국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몇 년 후 그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남성은 달랐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었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했고 혼자서 시장을 다니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같은 나이에 누군가는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오늘의 나태함이 미래를 파괴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까지 높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몸속에서 끊임없이 독소가 생성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평소 아무런 증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 대부분 그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까지 망가뜨립니다.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0대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깁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망가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잠식해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수명이 짧아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개는 이유 없이 털이 빠지고 위장 장애를 겪으며 심지어 성격이 변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동물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몸속 장기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은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쉽게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털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가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가슴 속에 쌓아두면 스트레스는 독이 됩니다.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79세의 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인 걱정, 사소한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참았고 속이 타들어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쌓아둔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후 우울증까지 겹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80세의 이 씨는 달랐습니다. 그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지나가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털어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과 만나 웃고 가볍게 산책하며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정상이고 잠도 잘 잤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활력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김 씨처럼 속으로 삭히며 사는 사람과 이 씨처럼 털어내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스트레스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5번째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수면 부족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눈을 감고 자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과 뇌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불면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당 조절이 망가집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는 물론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따라옵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는 것은 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수면 부족은 암과도 직결됩니다. 미국 수면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암세포가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며 잠을 희생하는 사람은 이미 몸속에서 암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20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심장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신체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피부까지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며 자는 것은 수면 부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면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죽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77세의 윤 씨는 평생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라고 믿었고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깊이 자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자꾸만 어지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그깟 잠이 무슨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오랜 수면 부족이 혈관을 망가뜨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82세 이 씨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씩 숙면을 취했습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또래들이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그는 직접 장을 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두 사람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과 싸우며 힘겹게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만약 5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법입니다. 방심하면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재혼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가 외롭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혼 후 달콤한 행복은 잠시뿐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병을 간병하다 노후가 망가지고 자식들과 의절하며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다 파산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쉽게 재혼을 결정하면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후의 행복이 아니라 황혼의 지옥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이 과연 정답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재혼이 미친 짓인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혼하자마자 배우자가 병을 얻어 간병인 신세가 된 사례입니다. 이정호 씨는 72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야 바쁘게 살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었고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선자 씨는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저도 남은 인생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노후를 보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만남을 이어간 후 두 사람은 주변의 축하 속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냐? 라는 말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손을 잡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선자 씨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과 심장질환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정호 씨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원래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고 결혼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선자 씨는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자기 연금과 노후 자금을 써가며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간병이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야 했고 음식을 조절해야 했으며 병원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밤에도 숨이 가쁘다며 정호 씨를 깨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건 선자 씨의 자식들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의 자식들이 병세가 심해지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은커녕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히 아저씨 목 아니냐? 라는 식이었습니다. 치료비도 간병도 모두 정호 씨가 감당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무료 간병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몇 달 후 정호 씨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여전히 병석에 있었고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책임지셔야죠.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결혼을 후회하며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뿐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결국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건강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평생 간병 계약을 맺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해 의절당한 사례입니다. 박영자 씨는 69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자식들과 손주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손주들도 크면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동식 씨는 72세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몇 마디 나누던 사이였는데 하루는 그가 다가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 나이쯤 되면 혼자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가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동식 씨는 다정했고 늘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을 때 그는 늘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말에 고민했지만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재혼 소식을 전하자마자 아들과 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결혼해서 뭐 하려고요? 혹시 저 남자가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들 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갔고 아들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랑은 끝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라는 말을 했지만 가족이 영자 씨를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이동식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던 손주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도 엄마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식 씨와의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도 점점 무뚝뚝해졌고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 부부인데 돈 관리는 같이 해야지 라며 은근히 간섭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말한 게 맞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자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싫어서 선택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불러왔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해결하려다 더 큰 외로움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배우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례입니다. 김종택 씨는 74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날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고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는 67세로 성격이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혼자는 너무 외롭죠? 저도 그래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 만나고 나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간 만남을 이어가던 중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게 만나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김종택 씨는 고민했지만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혹시 그 여자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면서 오랜만에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부인데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뜬금없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살자는 의미라며 설득했습니다. 김종택 씨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종택 씨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에 있어야 할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해 재산 상황을 확인해 보니 명숙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인출한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종택 씨가 따지자 명숙 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 끝났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까 나가주세요. 김종택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렸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서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한순간에 집도 돈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배우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황혼 이혼한 사례입니다. 최성호 씨는 71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김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로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말도 세련되었고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라는 그녀의 말에 성호 씨는 공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애할 때와 달리 함께 살다 보니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산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늘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냈고 집안이 조용하면 답답하다며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 좀 신나게 살아야지. 라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음식 문제도 끊임없는 갈등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는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지만 영자 씨는 양념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이제 좀 적응 좀 해요. 내가 늘 먹던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어요? 라며 그녀가 강하게 나오자 성호 씨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왜 나한테 맞추지 않는 거요? 결국 매 끼니마다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차이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깔끔한 성격이어서 집안이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털털한 성격이라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고 설거지도 밀려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면 영자 씨는 너무 깔끔 떠는 것도 병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개월 지속되자 둘 다 지쳐갔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서로 참고 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터졌습니다. 영자 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서 늦도록 기다리며 연락도 없는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이라도 해야지. 라고 말하자 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돼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황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던 결혼이었기에 이혼하는 것도 조용히 끝냈습니다. 이혼 후 성호 씨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싫어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5번째 사례는 재혼 후 생활비 부담이 커져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례입니다. 이강철 씨는 67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 대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도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65세로 남편과 이혼하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강철 씨는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다 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강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서로 기대며 사는 게 낫다 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철 씨는 노후 준비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의 생활비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생활비만 더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씀씀이가 컸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며 고급 음식과 외식을 즐겼고 옷도 자주 새로 샀습니다. 게다가 박순자 씨는 결혼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저축해둔 돈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에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강철 씨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병원비까지 모든 지출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철 씨는 연금과 저축을 조금씩 써가며 생활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은행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여행 다니면서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강철 씨는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슨 여행이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여태 고생만 했어요.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어요.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결국 강철 씨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적금을 깨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도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자식이 찾아와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강철 씨가 난색을 보이자 박순자 씨는 한 번만 도와줘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을 줬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강철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부족함 없이 지냈지만 재혼 후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박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생활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출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꾸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강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싫어서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씀씀이, 경제적 상황,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재혼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늙어서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원망하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며 누군가를 이용하려 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원래 운이 없었어. 너는 돈 걱정 없으니 좋겠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피곤해집니다.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늙어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늙어 가난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5가지. 진짜 이유 중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난하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당장 내일 쓸 돈이 걱정되는데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불안이 전염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과 함께하면 나까지 지치고 피폐해집니다. 아휴, 세상 참 불공평해.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대화의 반 이상이 한탄과 불평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자식이 무심하다고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자존감도 낮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세상에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운이 빨립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힘내야지 라고 응원하지만 결국에는 그래,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돈에도 예민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며 부담스러워하고 여행이나 모임을 제안해도 돈이 없어서 좀 힘들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돈 걱정을 하는 사람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씀씀이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돈을 쓰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지고 결국 나도 경제적으로 위축됩니다. 돈 걱정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 즐거운 순간이 사라지고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바라봅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도와주지만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은 급해서 다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계속 손을 내밉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결국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는 늘 무겁고 분위기는 우울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관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넌 참 걱정 없이 산다.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까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인생을 가볍고 밝게 살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도 여유롭지 않고 결국 삶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박순자 씨는 30년 된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힘들어 보였고 안쓰러워서 밥도 사고 몇 번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계속될수록 대화는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서.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외식을 하자고 하면 비싸지 않아? 라며 난색을 보였고 여행을 제안하면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잘랐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후련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로소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늘 남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선택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주지만 계속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내 인생까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다 부자들은 운이 좋아서 그래.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자식이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불행에 머물게 만들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면 나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식이 어려우면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고 탓합니다. 어느 쪽이든 남 탓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 운이 좋았네 하고 친구가 힘들면 나보다도 못하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서서히 전염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기회가 없었어. 요즘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거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성공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주변에서 찾습니다. 자식이 돈을 안 준다. 정부가 복지를 안 해준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론 세상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둡니다. 넌 참 걱정 없어서 좋겠다. 난 매일 돈 걱정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며 남의 동정을 바라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점점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늙어서까지 남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지만 결국 본인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지 원망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자 씨는 40년 된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하고 도왔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가 똑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어. 자식들도 다 몰라라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맞장구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불만이었고 돈 있는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뿐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공무원이었으니 편하게 살았겠지. 나는 남편 운이 없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남 탓만 하면서 본인의 선택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연락을 끊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이야기 없이 밝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내며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있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발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똑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가난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삶이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보다 현실에 대한 불평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연스럽게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제 와서 뭐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며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을 포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돈도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했어? 그냥 대충 살아.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노력하는 게 바보 같아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여행을 가려고 해도, 취미를 가지려고 해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쓸데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야? 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늙어서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보며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 역시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런 거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도전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노후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결국 스스로도 변화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이 정체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도전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노후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김영희 씨는 60대 중반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고 여행 정보도 찾고 심지어 영상 편집까지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어디 써먹을 거야?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친구들은 김영희 씨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었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점점 친구들과의 대화가 재미없어졌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가난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어지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한 점은 그들이 성공한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된 사람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듭니다. 쟤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성공했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흠을 찾으려 합니다. 부모 덕을 봤다. 운이 좋았다. 원래 잘 살던 집안이었다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질투부터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면 무슨 재미냐? 라고 비꼬고 누군가 창업해서 잘 되면 저거 오래 못 간다며 깎아내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빠지고 나 또한 발전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너는 좋겠다. 돈 걱정 없이 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불편해집니다. 마치 내가 편하게 살아서 모른다는 투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습니다. 전략하고 투자하고 배워가면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시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에 대한 인식이 왜곡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의심하고 열심히 일하면 무리한다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나 또한 의욕이 꺾이고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살아.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고 싶던 일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남이 더 나아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도전하려 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의지를 꺾습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도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이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나도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고 성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늙어서라도 발전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배울 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며 결국 자기 자신까지 무너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오래된 친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유는 친구가 끊임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걔는 원래 금수저야. 우리가 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더 잘 살았지. 저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 오래 못 갈 거야.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지만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정미숙 씨가 재테크를 공부하고 작은 가게를 시작했을 때도 친구는 비꼬았습니다. 너도 이제 돈 맛을 보려고?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연락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게도 잘 되고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이용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을 쓰게 만들고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이번에 좀 힘든데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줍니다. 어렵다고 하니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오랜 인연이니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서운한 내색을 하고 심지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근히 상대가 돈을 쓰게 만듭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한 번 사, 나는 요즘 좀 힘들어 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도 숙박비는 내가 부담하면 안 될까?